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해볼 실험은 탄도진자 실험입니다. 어떤 책에는 탄동진자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용어예요. 탄도진자는 사실 총알의 속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요즘이야 고정밀 센서가 있으니까 총알이 날아가는 경로에 2개의 센서를 설치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시간을 측정하면 센서 사이의 거리를 통과 시간으로 나눠서 총알의 속력을 결정할 수 있겠죠. 간단한 등속력 운동 문제네요. 그런데 1700년대에는 어떻게 총알의 속력을 측정했을까요? 그 시대의 과학자와 수학자들은 저울과 튼튼한 실에 매달린 나무 토막 그리고 줄자만 갖고도 훌륭하게 총알의 속력을 계산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계산의 바탕이 되는 원리가 운동량 보존입니다. 여러분이 일반 물리를 좀 배웠으니까 이제 가속도만 상수로 주어지면 물체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운동했는지는 쉽게 계산해낼 수 있을 거예요. 또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면 물체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 운동했는지는 쉽게 알아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공기저항만 무시한다면 웬만한 운동은 다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 근자감이 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속도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질량 M1의 총이 질량 M2의 총알을 V2로 발사했다. 총이 뒤로 밀리는 속력 V1은 얼마인가? 라는 상황입니다. 총알의 속력을 구하는 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우선 기초적인 이론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총알을 발사하면 총이 뒤로 밀리죠. 그걸 감안하지 않고 느슨하게 총을 잡고 발사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요. 군대 갔다 온 학생은 견착 사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작용, 반작용 때문입니다. 질량 M2인 총알이 힘을 받아 오른쪽으로 튀어나가면 M1인 총도 왼쪽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 것이죠. 화약의 폭발로 힘이 생기든 어떻든 간에 그 폭발력은 M1에도 M2에도 같은 크기의 힘을 주게 됩니다. 비록 힘에 관련된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등가속도 운동으로 풀기도 어렵죠. 총알이 몇 뉴턴의 힘을 몇 초 동안 받았는지도 알 수 없고 폭발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므로 힘이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또 에너지로 풀기도 어렵죠. 화약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고 날아가는 총알과 뒤로 밀리는 총에 화약의 폭발이 갖는 에너지가 몇 대 몇으로 분배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에너지가 보존될지 어떨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보존 안 되겠죠. 화염이 뿜어지고 연기도 발사되면서 화약 폭발이 갖는 에너지가 손실될 것입니다. 단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질량 M2의 총알이 V2의 속력으로 날아간다는 것과 질량 M1인 총이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간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문제를 풀 수 있나요? 등가속도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사용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작용, 반작용의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는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총알이 발사되는 운동 변화에는 당연히 힘이 개입되었겠죠. 또 총이 뒤로 밀리는 운동 변화에도 힘이 개입되었을 것입니다.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니까요. 편의상 총을 1, 총알을 2라고 한다면 작용 반작용에 따라 1이 2를 밀어내는 힘과 2가 1을 밀어내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번 총알은 화약의 폭발력을 받았으므로 운동 상태가 바뀔 것이고 1번 총도 마찬가지로 화약으로부터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으니까 운동 상태가 바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은 속도죠.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라는 두 힘의 관계를 이용해서 속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화약의 폭발에 의해 F의 힘이 작용한다고 하고 1번이 2번에 작용하는 힘을 아래첨자로 F21이라고 쓸게요. 그럼 2번이 1번에 작용하는 힘은 F12가 되겠죠?
아래 첨자의 순서가 우리말 어순과는 다른데 영어 표현이다 보니까 2번이 받은 힘, 1에 의해 라는 의미로 역순이 되었네요. 이 식을 이항해서 이와 같이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합칠 수 있나요? 사실 이 식은 힘의 평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과 2라는 두 물체로 이루어진 고립계에서 계를 구성하는 물체끼리는 내력이 0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라는 계가 있는데 이 계는 버스와 그 안에 있는 승객으로 이루어진 계입니다. 승객이 좌석에 앉아서 버스 좌석을 민다고 버스가 앞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계 안에서 이 고립계를 구성하는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은 알짜임이 없다는 뜻으로 쓴 것이고 힘의 평형과는 다른 것이죠. 물체 하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를 구성하는 입자들끼리 서로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합쳐보는 것입니다. 그 계 안에서는 힘의 합력이 0이라는 것이죠. 이 식은 힘의 평형에 대한 식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어쨌든 힘은 F는 ma니까 1이 받는 힘을 m1a1, 2가 받는 힘을 m2a2라고 쓰면 이와 같이 쓸 수 있겠네요. 이때 a는 dv over dt잖아요. 그러므로 가속도 a를 속도 v에 대한 시간 미분꼴로 쓰면 이와 같이 쓸 수 있네요. 괄호 안에 항을 미분했더니 결과가 0이라는 소리는 괄호 안이 상수라는 뜻이죠. 즉,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고립계의 입자들이 서로 힘을 교환해서 운동 상태가 변할 때 m과 v의 곱으로 표현되는 mv라는 물리량의 합이 늘 보존된다는 것이죠. 이 물리량을 이제부터 선 운동량,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하며 벡터 p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공식에서 나오니까 질량과 속도의 곱인 kg/ms가 운동량의 단위인 것이죠. 또 A는 dv over dt라고 했으니까 힘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죠? 즉, 운동량을 시간 미분한 것이 힘이라는 뜻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 입자의 선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그 입자에 작용하는 알짜힘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식의 꼴을 이와 같이 운동량의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어떤 시간 간격 동안 일어난 운동량의 총합은 늘 보존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이 0이라는 뜻이고 이를 정리하면 처음에 갖는 계의 운동량과 나중에 갖는 계의 운동량이 같다는 뜻이 됩니다. 즉,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은 같다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가속도나 에너지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특히 물체가 충돌하거나 물체가 폭발해서 쪼개져 날아간다고 할 때는 반드시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얘기한 M2의 총알이 V2의 속력으로 발사될 때 M1의 총이 뒤로 튀어나가는 속력 V1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상황은 폭발해서 쪼개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일단 총을 발사하기 전에 총과 총알의 처음 운동량의 합은 0입니다. 왜냐면 권총도 정지 상태, 총알도 정지 상태란 말이죠. 이때 총알을 발사하더라도 나중 운동량은 0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작용, 반작용에 의한 힘만 작용할 때는 운동량은 보존되어야 하니까요. 1차원 운동에서는 부호로 방향을 바로 알아낼 수 있으니까 벡터 표시 빼고 써볼게요. 우리는 총이 밀려나는 속력이 궁금하니까 이항에서 정리해볼까요? 총이 밀려나는 속력 V1F는 총알과 총의 질량비에 총알의 속력을 곱한 값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으로 쉽게 구할 수 있네요. 당연히 이때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는 총알 속력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권총의 질량을 대략 2kg, 총알의 질량을 10g이라고 하고 총구 발사 속력을 400m/s라고 한다면 2m/s로 뒤로 밀린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꽤 빠르네요. 2m/s로 던져진 2kg의 권총을 손으로 덥석 받는다는 느낌이니까 권총을 느슨하게 잡고 발사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기억해둬야 할 공식은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라는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좋아요. 총이 뒤로 밀리는 속력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총이 뒤로 밀리는 속력을 알 수 있다면 총알이 날아가는 속력도 구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1700년대에는 물체가 운동하는 속력을 정밀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물체의 질량이나 길이는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겠지만 짧은 시간의 측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742년에 영국의 벤자민 로빈스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탄도진자를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총알이 날아와서 이 아래쪽의 판에 박히면 판이 밀어 올려지겠죠? 이때 판이 밀어 올려진 높이를 측정해서 총알의 속력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치의 기본 원리가 운동량 보존이라는 것이죠. 충돌과 폭발의 경우는 반드시 이 운동량 보존을 사용해서 풀어야 하는데요. 특히 두 물체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사실 두 물체가 충돌하면 1번 물체와 2번 물체의 나중 속력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미지수가 2개가 돼요. 그럼 식도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식 하나만 갖고는 풀 수 없습니다. 단 이와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는 경우는 나중 속력 하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만 써도 나중 속력을 알아낼 수 있죠. 벤자민 로빈스의 탄도진자 장치를 좀 단순화시켜서 질량 라지엠의 나무 토막과 질량 스몰엠의 총알의 관계로 바꿔볼게요. 일단 V로 날아온 질량 스몰엠의 총알은 질량 라지엠인 나무 토막에 박히게 되는데요. 이 질량 덩어리 스몰m 더하기 라지m은 어떤 V'으로 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H 높이만큼 밀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V'의 속력일 때 갖는 운동 에너지가 모두 위치 에너지가 되었을 것이므로 H만 측정한다면 V'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총알 박힌 나무 토막의 속력 V'이 아니라 총알의 속력 V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V'은 사실은 V로 날아온 총알에 의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즉, 완전 비탄성 충돌의 운동량 보존식에서 V'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총알이 처음에 V의 속력으로 날아올 때 라지엠의 나무 토막은 정지해 있었겠죠? 그러므로 처음 운동량은 스몰m V밖에 없습니다. 총알이 박히면 스몰m 플러스 라지m의 덩어리가 V'으로 운동할 테니까 나중 운동량은 스몰m 플러스 라지m V'이 되네요. 이 두 관계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H를 이용해서 V'을 결정했죠? 그럼 바로 V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네요. 총알과 나무 토막의 질량, 그리고 총알 박힌 나무 토막이 올라간 높이만 측정하면 총알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밀한 초시계가 필요 없네요. 탄도진자를 이용한 발사체의 속력 결정은 두 개의 독립적인 문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첫 번째, 스몰m 플러스 라지m이 V'으로 운동할 때 갖는 운동 에너지가 스몰m 플러스 라지m GH의 위치 에너지가 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두 번째, 스몰m이 V로 운동하여 라지m과 완전 비탄성 충돌 후 스몰m 플러스 라지m이 V'의 속력을 갖는 운동량 보존. 이 두 문제가 독립적인 것입니다. 총알이 갖는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데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죠? 라고 궁금해하는 학생이 종종 있는데 완전 비탄성 충돌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죠.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운동량 보존만 사용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속력 V'에 대해서 또다시 독립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한다는 것만 주의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상황이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자, 실험을 이제 해볼 건데요. 실제 총을 이용하기는 위험하죠? 학점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과학에서 제작한 탄도진자 실험 장치로 안전하게 탄도진자 실험을 수행해 볼 거예요. 이 장치의 기본 컨셉은 이와 같습니다. 장치는 크게 구슬 발사 부분과 진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사틀 안에는 용수철이 들어있어서 구슬을 넣고 봉으로 밀어 넣으면 1단, 2단, 3단으로 압축 단계가 조절됩니다. 발사틀의 방아쇠에 연결된 줄을 당기면 구슬이 발사되는데요. 발사된 구슬은 진자와 결합하여 부채꼴을 그리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진자 틀이 올라간 높이는 각도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컨셉인 것이죠. 구슬의 질량을 스몰 m, 진자의 질량을 라지 m으로 놓고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이 올라간 높이는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길이를 RCM으로 놓았을 때 진자가 기울어진 각도 세타를 이용해서 델타 H는 RCM-RCM 코사인 세타로 측정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실험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식을 이용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설정된 공의 발사 속력 V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사 단계도 바꿔보고 구슬의 질량도 바꿔서 실험해 볼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실험에서는 1단계 발사 속력은 너무 작아서 진자가 많이 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차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주로 2단계와 3단계의 속력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것인지 대강 감이 왔나요? 다음 시간에는 실험을 수행해보고 결과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